이게 시대가 변하면 답안도 바뀌어야 돼요. 옛날에 쓰던 스타일로 계속 쓰게 되면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저도 이제 다른 종목 시험을 봤는데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문제는 이제 점검 방법이 나왔어요. 점검 방법. 근데 일반적인 거 갖고는 그냥 딱 써요. 이렇게 보면 점검 방법. 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딱 써. 어떤 거든 간에. 근데 이런 거죠. 아, 어차피 떨어질 거. 어차피 안 되는 거. 뭔가 좀 완전히 좀 다른 답안을 써보자. 해서 중제목 활용을 좀 많이 해보자. 해서 어떤 점검 방법이라는 문제가 나온 상태에서 얘가 이제 타이틀이 대제목 나오겠죠. 뭐 한 3번 이렇게 나왔겠죠. 여기서 쭉 하는 것보단 뭔가 좀 구분해 보자 해서 육안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측정기에 의한 방법이 있고, 그리고 검출 장치에 의한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내용은 똑같은데 중제목을 다뤄놓고 여기다 끼워넣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뭔가를 좀 정리해서 다른 답안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해봤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3월 달에 뭐 결과 나와봐야 알겠죠. 근데 왜 시대가 바뀌면 변화해야 되냐면요. 과거에 있는 걸 계속 고집하게 되면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그 답안은 안 바뀌어요. 그러면 채점자도 계속 바뀌고,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경험을 했던 사람이 계속 올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이 뭐 절대평가지 상대평가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뭔가 다르게 보이는 거를 찾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모이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누군가 하나 튀는 사람 나와요. 다 그렇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튀는 게 특별한 건 아니고 좀 이렇게 좀 시도를 좀 해보는 거죠. 그냥 확 질러보는 거죠. 질러갖고 뭐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뭐 어떻게. 왜냐면 그게 시험 볼 때 편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어차피 뭐 안 될 거 그냥 확 질러봐. 근데 이런 거 있죠. 나 이번에 꼭 붙어야 돼 이거. 그러면요 이게 안 나가요. 왜? 정확한 답을 써야 되고 다른 걸 도전을 못 하거든요.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시험 보실 땐 뭐 지난번 떨어졌는데 이번 또 떨어져. 그냥 내가 가는 길로 간다. 그래서 지난번 116회 때 붙으신 분이 똑같은 문제 갖고 117회를 똑같이 보면요 합격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그분은 코드가 맞았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바뀌면, 그리고 출제 경향이 이제 나왔잖아요. 출제 경향에 맞춰서 문제가 나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는 내용을 조금 뒤바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에 좀 느낀 거 뭐냐면 기술 기준에 대한 영향이 되게 크더라는 거죠. 기술 기준은 물론 이제 거기 뭐 전기 뭐 발전 뭐 많지 않습니까? 보일러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전기부만이라도 뭐 자세하게 뭐 외우지 않더라도 이게 흐름이라도 좀 보신다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가끔 수업하다 보면 그런 거 여쭤보시는 분 있거든요. 어떤 기준이나 어떤 게 나와. 근데 종류가 이렇게 돼 있더라. 그럼 그게 무슨 기준입니까? 사실은 찾다 보면 나와요. 우리가 됐든 누구나가 됐든. 근데 어딘가에는 기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이제 기술 기준 정도는 그렇게 뭐 정독은 안 하더라도 이렇게 속독 정도는 한번. 그리고 이게 법령이기 때문에 인터넷에 공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2019년도가 기술 기준 바뀌는 해예요. 개정되는 해인데 아직은 공지가 안 돼 있던데 일본은 이미 바뀌었어요. 일본은 작년 10월 말에 기술 기준령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제 일본 걸 보고 배웠기 때문에 좀 빠르긴 빠르죠. 엄청 빠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에 2019년도 기술 기준이
그 예정대로 하자면 마지막이에요. 왜냐면 2021년도에 그 KC를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내용이 많이 바뀌는 건 아니지만 전기 안전 쪽은 그래도 어떤 그 틀에 맞춰서 기본이지만 그 제목만이라도 있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살을 붙이는 거죠. 그게 맞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자, 3교시, 4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험성 평가 기법 중에 FTA를 물어봤어요. 그 뭐 영역적 기법 그 제일 유명하죠, FTA. 그래서 자, 위험성 평가 기법은 정성적 방법과 정량적 방법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데 FTA는 대표적인 정량적 그 위험성 평가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류 위험성 평가에 대한 기법들이 쫙 있어요. 이렇게 많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나열하시는 것보다 정성적과 정량적을 좀 구분해서 작성을 하십니다. 자, 그 중에 FTA는 그 탑다운 방식 하죠. 탑다운. 결과를 놓고 거꾸로 원인을 조사를 해요. 하다 보니까 이걸 영역적 분석 기법이랍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대상이나 적용 시기는 뭐 설계 단계부터 시스템 운전 중까지 다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명확하게 정의된 대상을 갖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그 수행하는 진행자들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현장을 잘 아는 기술자들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숙련 기술자들. 그래서 공정 기술자, 뭐 운전 정비 기술자 한 2, 3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 있고요. 이거에 대한 그 수행 절차는 자, 탑 이벤트를 설정해야죠. 해서 그 어떠한 대상 플랫 프로세스 그리고 이제 그 폴트 트리를 작성해요. 그러니까 쫙 그 해설해야 되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 결과 평가를 해서 위험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그 수행 절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그 특징은 뭐 이게 그 프리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호 관계 규명이 좀 명확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논리적 정량화, 간편화가 가능한 그런 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단점은 복잡한 공정은 상당히 좀 개체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시간과 이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이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 평가 기법 상행에서는 그 저희가 주로 다뤘던 게 FTA, ETA 그리고 이제 해접이라는 거 세 가지를 많이 준비를 했었어요. 두 번째 변압비 측정 방법과 판정 기준인데 이건 사실 제가 이제 모 회사에 있는 자료를 그냥 도용했습니다.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이걸 찾기가.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그 모사에 대한 그 기술 자료를 갖다가 제가 좀 한 거고요. 변압비에 대한 측정 목적은 어떤 그 턴수, 권선수가 올바른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부 결선 상태가 올바른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변압비를 측정합니다. 그 측정 방법은 전압계법이 있고 그리고 비교법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제 그 프리집 보시고요. 판정 기준은 오차가 0.5% 혹은 플러스 1% 이내에 들어와야 그 변압기에 대한 그 양부를 판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 회사 변압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그 도용을 했습니다. 전력계통에서 유입되는 서지를 발생원에 분류하고 대책인데 이상전압이죠. 서지가 이상전압 결국에. 그래서 이제 이상전압 이 서지에 대한 발생원 종류는 외부와 내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는 말 그대로 이제 낙뢰, 직경뢰 아니면 유도뢰로 있고요. 내부 같은 경우는 지속성 이상전압, 과도 혹은 개폐 서지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충격 파형에 대한 걸 좀 의미를 설명해야겠죠. 뭐 파도장, 파미장, 그리고 이제 전압, 전류에 대한 그 낙뢰에 대한 그 파형에 대한 의미가 뭔지, 그리고 여기에 따라 기기별로 우리가 이제 충격 절연 강도가 피대기부터 전솔로 애자까지 어느 정도의 BIL 값을 갖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거를 좀 그 정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외부와 내부로 구분했으니까 외부 이상 전압
종류 대책. 직경례에 관련된 의미와 이제 대책. 뭐 직경 당연히 뭐 대책 중에 필요하게 설치하는 것도 있고. 자, 내부에서는 상용주파 이상전압에 대한 관련된 거. 그리고 철심 포화에 기인하는 이상전압인데 이거는 이제 기본파 철공진, 특수 철공진 이상전압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바선로의 전압 투입에 대한 서지, 개폐 서지 얘기하는 거죠. 유도성 소전류 차단 시, 고장 전류 차단 시, 삼상 동시 투입이 안 됐을 때, 비동기 투입 시 이거에 대한 서지를 구분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정리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그 서지에 대한 관련된 거를 다 어필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죠 사실. 뭐 내부 서지, 외부 서지라 그러면 딱 좋죠. 이게 다면 문제 답쓰기 참 좋은데 그냥 뭉뚱그려갖고 아까 이제 그 우리 활선 진단 방법처럼 전기 설비를 했잖아요. 하다 보니까 얘도 그냥 전력계통 유입되는 서지야. 그럼 이게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어느 정도 이게 자 서지가 뭔지를 아는구나. 이게 어떠한 그 충격 파형을 갖고 있고 이걸 구분하려다 보니 이렇게 구분이 되는구나. 거기에 뭐 대책 일부 틀리면 좀 어떻겠습니까? 단지 이걸 전체적인 포괄적인 그 의미를 알고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 금방 서지와 관련된 문제는 발전배전 112회 때 나왔던 문제예요. 사실 이거 관연도에 출제됐던 거 종목별로 찾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와요. 발전배전, 구축전기, 전기안전, 뭐 전기응용 이런 쪽 관련된 문제들이 또 소방 포함해서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그냥 다 있어요. 자, 네 번째 3교시 네 번째 문제가 바로 이제 건축전기 105회 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동상 다조 포설할 때 시설 방법과 이상 현상 있어요. 뭐 동상 다중, 그러니까 병렬 모선을 설치하는 거는 기준상에는 그렇죠. 구리는 50스키아 이상, 알루미늄 70스키아 이상일 때 이제 그 다중 포설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 모선 방식에 대한 케이블 사이즈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뭐 600스키아다. 그 600스키아를 갖다 어떻게 포설하겠습니까? 그거를 조금 원활하게 하려다 보니까 이제 다조 포설을 하는 거죠. 그 병렬 연결하는 거. 허용 전류에 대한 케이블 제한 문제. 그리고 이제 대전류 송전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동상 다중 케이블 방식을 적용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불평 원인은 임피던스 차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배열 감각에 따른 문제, 그리고 내부 재료가 불규칙했던 경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영향은 케이블 이용률에 대한 게 저하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전압 강화, 전력 손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역률이 저하되는 그런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기본적인 대책은 동일 굵기, 동일 사이즈, 같은 종류, 같은 길이 케이블, 그리고 동일한 터미널 러그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이제 되도록이면 굵은 전 상황에서 포설수를 줄이면 좋긴 좋지만 근데 이런 시공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건 어느 정도 좀 이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배열, 결국 시설 방법에 따른 그 대책은 이게 수평과 수직과 그 삼각 배치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평 배치 같은 경우에는 N상이 있고요. A, B, C상이 있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이거는 C, B, A 여기 N상이 있고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얘를 띄어서 할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간격을 도체경의 2배 이상을 띄워주라는 거죠. 자, 상위 배치, 수직 배열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거리가 적어도 300mm 이상 띄워서 포설하든지 아니면 삼각 배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에 대한 삼각 배치를 해줘라. 단 삼각 배열에 대한 이거를 이렇게
몇 조 할 경우에는 이거 마찬가지로 이 직경의 2배 이상을 간격을 두어서 설치를 해주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포설 기준은 IC에 나와 있는데 2012년 옛날에 국토해양부 시절이죠. 국토해양부에서 이제 이 그 포설에 관련된 지침을 만든 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뭐 전기 안전이 되면 발전고장 갔다가 건축전기 갔다가 지금 일률적으로 조금 이렇게 난이도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2, 3, 4교시. 자, 5번째 문제, 저항접지 계통의 지락보호 방법이에요. 저항접지 방식. 뭐 저항접지 방식이나 비접지 방식에 대한 지락보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항접지는 저저항과 고저항으로 나누죠. 여기서 저저항이라 그러면 이제 저희가 유효접지로 이제 구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저항접지 지락보호 방식은 뭐 잔류화 방식이나 뭐 3차 영상 분로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접지 계통에도 저항접지하고 같은 맥락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 단락 보호를 한다거나 영상 전압 검출하는 방법. 그 GPT하고 OBGR을 보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영상 전류, JCT와 DGR 혹은 그 GSC하고 뭐 ELB하고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전력형 계정기 SGR을 사용하는 영상 전압과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그 문제 풀이 집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문제는 그 분산 전원 계통 연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 사업용 태양광 발전소에서 전력회사로부터 이제 연계할 때 그 보호 계정기 설치 기준과 그 분리와 투입에 대한 조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하나의 분산 전원으로 봤어요. 분산 전원. 그래서 이거에 대한 목적, 분산 전원 목적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설비 투자 감소도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경제성에도 있고 뭐 계통 연계 시스템에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통 연계 전기 방식은 저압과 이제 특고압인데 저압 같은 계통 연계는 380V 정해져 있죠. 그리고 그 다음 상위가 22,900이다 보니까 이제 특고압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저압하고 특고압밖에. 분산 전원 이상시 보호협조예요. 보호 계정을 동작했다는 얘기는 뭔가 이상이 생겼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류 유입에 대한 제한을 받고 역률, 뭐 플리커, 고조파 이런 등등 이상이 발생됐을 때 보호협조를 통해서 이제 분리시키거나 뭐 그 보호 계정기를 동작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적용할 수 있는 순시 전압 변동률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보호 계정기 설치 기준은 내용을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과저전압 계정기, 과저주파수 계정기, 역전력 계정기. 뭐 태양광 발전 시스템 하다 보면 그 역성전도 방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또 거꾸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 문제가 생겼을 때 계통으로부터 거꾸로 들어오는 것도 좀 방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계통 연계 기준에 따른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이제 분리와 투입 조건이 있습니다. 투입할 때는 이 동기화 조건을 맞춰야죠. 주파수, 뭐 전압차, 유상각이 각각 분선 전원에 대한 용량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허용에 대한 범위가 있으니 이 범위 내에 있을 때 자, 투입을 한다. 자, 이상이 생겼어. 이상이 생길 거는 대표적인 게 그 전압, 주파수, 전압 변동률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수용가, 한전 입장이 아닌 수용가 입장은 항상 그거예요. 수용가는 전력회사가 무슨 일이 벌어져도 전압하고 주파수는 맞아야 돼요.
다른 거는 뭐 역률 관계없죠. 수용과가 무슨 관계 있겠어요. 역률이 전력회사가 어떻게든.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전압 맞춰주고 주파수 맞춰주고 100% 유효 전력만 보내라는 거죠. 그게 수용과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전압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전압과 그 고전압 쓸 때 분리되는 시간을 이제 규정해 놨고요. 주파수에 대한 부분도 용량별로 주파수 범위별로 이제 분리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압 변동률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분산 전원에 대한 개통 연계 기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 보호 계정, 설치 계정 보면 역전력을 방지하는 32번 계정이 쓸 수 있고요. 뭐 과부하 51번, 뭐 무효 전력 계정기, 그리고 단락 방향 계정기, 저저압 계정기 이런 등등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쪽에 관련돼서 업무를 하시는 분 되게 유리하죠. 그 계정기를 어느 위치에 놓고 한다라고 하면 딱 좋죠. 그거에 대한 실체 그 배선들 그래서 하면 좋은데 좀 이거를 그냥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 입장에서는 이제 눈치를 채는 방법이 뭐냐면 전압네, 주파수네, 변동률이네 이러면 여기서 눈치를 채는 거예요. 사실은요. 나 모르겠어. 도저히 보계정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건 알겠더라는 거죠. 얘는 외웠으니까 알았어. 얘도 알았어. 그러면 보계정기는 전압, 저저압도 차단해고 고저압도 차단해고 주파수, 저주파수, 고주파수. 그러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딱 눈치책 타요. 내가 어떻게 적용은 모르겠지만 보호계정기는 이거를 갖다가 검출해서 보호계정에서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4교시 이제 마지막 이거 교시 딱 끝나면 이제 다 가잖아요. 이제 5시 20분 전에 다 가시죠. 5시 정도면 다 가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이번에 볼 때는 저희 원래는 사실 식사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3교시 끝나고 가시는 분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시험 본 그 교실에서는 3교시 끝나고 2분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어땠나? 1교시에 한 분 가시고, 뭐 2교시도 점심시간에 뭐 가시고 해서 근데 물론 이런 게 있죠. 내가 이제 뭐 이 시험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안 될 것 같으면요, 남들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중간에 가시는 건 좀 그래요. 또 모르죠. 우리가 뭐 이 유일신이 아니다. 너 이번에 합격을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은. 자, 4교시 첫 번째 문제가 GIS에 대한 구성기기 특성과 운전이에요. 건축전기 시험에 GIS의 SF6 가스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이 양반 같이 뭐 화합을 했는지 잘 모르지만 우리는 일반적인 이제 구성기기하고 이제 그 운전식 고려 사항이에요. 뭐 GIS 특징 뭐 있겠죠. 또 이 가장 큰 게 이제 SF6 육불화학 가스 이거에 대한 그 특징. 그리고 구성기기는 그 GIS가 두 가지잖아요. 변압기를 포함할 거냐, 포함하지 않을 거냐. 그래서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죠. 일반적인 것. 그래서 이제 자 구성력 가스 차단기, 뭐 접지 개폐기, 필회기, 뭐 개경 분리기. 일반적인 수전 시스템은 다 들어가 있죠, 사실은. 이게 이제 그 GIS 시스템에 대한 여기 변압기만 빠져 있는 거죠. 운전 및 시공식 유의사항은 뭐냐면 공기 절연형 기기보다는 절연염자가 매우 좀 어려운 그런 이제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기 절연형 변압기에서는 주로 그 변압기를 중심으로 놓고 낙뢰 대체가 사오지만 그 G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 절연물에 대한 보호를 좀 잘해야 된다.
사실 그 SF6 가스의 절연성이 공기의 3에서 4배예요. 그러니까 공기보다 절연성이 우수하다 보니까 딱 티가 나는 게 뭐냐면 극간 간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절연성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공기가 DC 기준에 있을 때 이 정도 절연 내력을 갖고 있어요. 센티미터 거리당 3만 볼트 DC 기준에 있을 때. 근데 SF6는 그거의 3배, 4배예요. 그러면 얘 갖고 한 5cm 정도의 극간을 유지했다 그러면 SF6로 한다 그러면 뭐 한 3cm 정도 줄 수 있네. 그럼 우리가 외원으로 봤을 때는 설치 면적이 작아진다는 거죠. 콤팩트하고. 그만큼 이제 절여문에 대한 보호가 되게 중요하다. 그걸 피레기 설치. 특히 피레기는 가공 손전소와 지중 손전소 사이에는 반드시 임피던스 변화가 크기 때문에 피레기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 자, 두 번째 문제, 그 송배전 공학, 발송배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피선, 차폐 그 선에 유기되는 유기전압과 유기전압 저감 대책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유기전압에 대한 저감 대책은 이제 뭐 일반적인 거 있죠. 이렇게 뭐 양단 접지, 뭐 편단 접지, 아니면 크로스 본딩 이게. 그래서 케이블 도체에 전력이 흐르게 되면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해서 전압이 유기되는데 이걸 이제 시스 유기전압이라 한다죠. 이 시스를 왜 설치하겠어요? 그래서 절연유, 압력 유지해야 되죠. 고장전류 귀로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리고 전기적인 차폐를 한다죠. 그래서 일반적인 유기전압 전압 산출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대책은 케이블 같은 경우는 삼각배열 아니면 뭐 연가를 한다. 그 접지 형태에 대해서 유기전압에 대한 저감 대책은 완전 접지, 양단 접지에서 순환 전류가 흐른다 하더라도 유기전압을 낮추는 게 있고, 편단 접지는 순환 전류의 영향이 워낙 크다 보니까 유기전압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편단 접지한다. 좀 거리가 가까운 구내. 크로스 본딩은 구간별로 절연 접속 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서로 이제 연가 형식으로 바꾸는 거죠. 이게 이제 일반적인 그 접지 형태에 따른 대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스 전압의 유기전압 제한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100V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작업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이건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련된 규칙 669조에 나와요. 직무 스트레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그 관련된 규칙의 내용을 일부 한 거고요. 이 내용 중에 정신적 스트레스, 뭐 피로 스트레스 등을 다 포함해서 직무 스트레스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스트레스에 대한 레인의 법칙, 레인의 행동 법칙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체와 심리적인 환경에 따른 이제 삼각 함수를 나타낸 게 이제 레인의 K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거에 대한 요인은 심리적인과 생리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인 요인 갖고는 인간관계, 뭐 설비, 작업, 관리적인 요인이 있고요. 스트레스에 대한 주요 원인은 외부로부터의 자극이 있을 때,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거나 아니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심적인, 마음적인 건 뭐냐면 뭐 자존심의 손상, 뭐 방어심리, 뭐 출세욕, 어떤 좌절, 그리고 뭐 자만심에 대한 심정 이런 등등을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고요. 이런 원인이 있다 보니까 원인이 있으니까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로 인한 안전사고만 나지 않는다면, 사고만 없으면 관계가 없는데 이 스트레스가 이런 원인을 갖고
사고가 발생되면 결국 재해가 유발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방지 대책은 어쨌든 현장 내다 보니까 지적 확인, 안전 지적 확인 뭐 이런 거, 불안전한 행동을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뭐 교육 훈련 이런 등등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로 인한 안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대책으로 그 선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규칙에 관련된 내용하고 산업안전공학론이라는 이런 교재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4-4가 또 이게 그 얘를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이 글씨가 갑자기. 왜냐하면 노이즈와 전자파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게 25점짜리 선정할 때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상하게 문제를 끝까지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오다가 노이즈, 얘가 이상하게 글씨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그 순간에. 노이즈 전자파 이거 뭐 다 알지 뭐. 다 써. 다 쓰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아니 이게 전자파나 고조파네? 그래서 25점짜리 선정하실 때는 가능하시면 이 문제 키워드에다가 마킹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확 튀는 색깔로. 뭐 형광펜이 됐든 적색펜이 됐든, 왜냐하면 쓰다가 문제를 한두 번 쳐다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사용하는 볼펜을 흑색 볼펜만 사용하게 돼 있어요. 청색은 이제 안 된다고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흑색 볼펜만 사용을 하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오로지 흑색만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답안지에 흑색으로 쓰라는 거예요. 답안지에. 내가 이 문제지는 내 거거든요. 내가 가져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험 볼 때 항상 룰이 있어요. 그 샤프, 지우개, 그 형광펜, 그 형광펜도 티가 나는 거 있어요. 뭐 노란색 말고, 뭐 핑크색 이런 거. 그리고 흑색 볼펜. 처음에 할 때는 흑색 볼펜은 집어넣어요. 얘는 그냥 책상 밑에 넣어놔. 처음에 필요할 땐 그 형광펜만 필요해요. 문제를 보고 딱 선정해야 되니까. 하고 걔는 역할이 딱 끝났잖아요. 그럴 땐 걔는 딱 책상 속으로 들어가고, 다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직접 써야 되니까 볼펜과 저는 이제 샤프를 좀 써요. 샤프로 답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샤프를 이용해서 이제 표도 그리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역할이 끝난 건 들어가고 다음 필요한 역할 있는 걸 딱 놓고 써요. 그래서 이런 혹시 이제 뭐 저 같으면 이거 저도 문제 정리할 때 노이즈하고 전자파 이렇게 놓고 처음에 정리했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자파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사실은 혼동을 야기시킬 수 있는 이유죠, 사실은. 자, 고조파와 노이즈다 보니까 고조파라는 정의를 하죠. 보통 이제 우리가 그 n 차수의 n분의 1 크기를 갖다가 이제 고조파라 명시하죠. 자, 고조파는 보통 50 차수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형 주파수 60이 우리나라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3kHz까지 이제 고조파라 하고, 그 이상을 이제 노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얘는 노이즈가 고주파 아니면 전자파로 명시합니다. 그래서 고조파에 대한 발생 영향 인자, 그리고 이제 저감 대책, 그리고 이거에 따른 그 일반적인 대책,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전자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정의는 했죠. 고조파. 이 대책은 여기가 접지, 뭐 차폐, 뭐 필터를 탈대한다거나 아니면 뭐 와이어링 같은 걸 통해서 이제 그 전자파의 대책을 서술을 하면 됩니다. 이건 이제 고조파. 그래서 이 문제 내용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냐면, 문제에 내가 고조파하고 전자파가 항상 한 쌍으로 다녔는데 여기서는 전자파가 아닌 고조파로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가급적이면 잘 읽어보고 필요한 그 키워드는
마크를 확실히 눈에 확 띄게끔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수중 조명등만 나왔었으면 많이 선택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앞에 또 수상 전솔로 이게 또 나오니까 이걸 내가 선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 기준 145조 보면 수상 전솔로에 대한 얘기 나오고요. 또 241조 보면 수중 조명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 기술 기준이나 다른 기준 관련된 내용. 이거는 이제 내용이 그냥 법령이기 때문에 이걸 제가 뭐 별도로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시설 기준에 관련된 거는 지금 판단 기준 145조하고 241조 제가 이거를 정리해서 놓은 거니까 한번 잘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문제는 거의 대부분 이제 준비를 많이 하셨던 분 아니면 거의 이 문제는 좀 이렇게 버리는 스타일. 제가 시험 보기 전에 이 접지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접지 저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은 접지선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접촉 저항이 있어요. 그리고 접지극에 대한 크기. 또 하나가 뭐냐면 대지 저항률. 이 4개 요소가 접지 저항을 결정할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인자죠, 인자. 그래서 접지 공사의 목적 말 그대로 우리 인체 감전부, 보호 계정이 확실한 동작,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기들에 대한 안정적인 동작을 위해서 접지 공사를 하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접지 저항의 산출 인자는 말씀드린 접지선, 그리고 접촉에 대한 그 면적 저항, 그리고 접지극과 토양의 접촉 저항, 그리고 대지 저항률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접지 저항의 기본 조건은 뭐 접촉에 대한 크기, 재질, 뭐 접지 저항 저감 방법, 그리고 등가 취하법에 의한 접지 저항 계산 등등이 이제 접지 저항의 기본적인 조건이고요. 접지극 형상에 따른 접지 저항 계산 방법은 제가 여기서 그냥 설명을 드리지 않고 내용 쭉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우선적으로 이제 반구 모양을 많이 보셨죠. 우리가 반구 모양 이렇게 해놓고 지난번에도 전기안전기술사 계산 문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뭐 R 그려놓고 여기에 사람 있는데 여기에 그 보폭 전압을 계산하시오. 이게 나왔었는데 이거에 대한 반구 모양의 접촉 계산법은 이렇게 그 반구기 때문에 반구의 2파이 아래 그 대지 저항률로 해서 이제 반구 모양에 대한 접지 저항 계산이 있고요. 봉형에 대한 접지 저항 계산 방식은 접지봉이 하나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접지봉이 이제 여러 개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전기 시험에 보링 공법에 대한 접지 공사에 대한 게 나왔었는데 말 그대로 보링 뚫어서 그냥 접지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깊이에 따라서 접지봉을 깊게 할 거냐, 아니면 얕게 해서 병렬을 할 거냐, 아니면 화학적 방법에서 뭐 전해질을 넣어서 할 거냐, 이런 등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접지봉에 대한 것도 한 개 혹은 뭐 다수에 대한 계산식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망상 접지했을 때, 그리고 건축물 구조체를 했을 때, 매설 지전을 했을 때, 접지판을 했을 때 이런 접지 저항 계산 방법은 다 각각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프리지 마지막 장 보시면 제가 그 접지 방식에 따른 접지 공사 시공 방법에 따른 접지 저항 계산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다 정리해 놨습니다.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1교시부터 4교시까지 쭉 내용을 봤는데 1교시를 뺀 나머지는 사실은 조금 문제는 평이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리고 그 관연도 문제에서도 전기안전 쪽 나온 것도 있지만 뭐 소방, 건축전기, 발전배전 이렇게 다양히 나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작년 9월 달에 공단에서 발표한 출제 기준에 맞춰서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발전배전도 한 상당수 나왔고 기준에 관련된 거 나왔고 물론 안전에 대한 것도 문제 수준 낮지만 그래도 안전에 대한 것도 나왔었고 일반적인 전기에 대한 부분도 다 포괄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준비하실 때는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그런 방식 갖고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 왜냐면 우리는 이제 118회 갖고 119회거든요. 119회라면 이제 기술 기준과 내선 규정이 일부 바뀌었겠지만 그거에 이제 개정된 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조금 범위가 좀 넓어진 거예요, 사실은요. 안전이 문제 숫자가 줄었다지만 어쨌든 안전 분야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버릴 수 있었던 발송배전에 관련된 것도, 그러니까 송배전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버리기는 조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정보도 기술 기준에 대한 거는 잘 언급 안 하거든요. 근데 기술 기준도 일부는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이도에 대한 거는 깊지 않아도 이게 범위가 조금 이렇게 좀 약간 광범위해지지 않았나.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맞춰야죠, 어차피 거기를. 그러면 조금 이제 방향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정하게 한 가지에 대한 그 내용을 물어보는 것보다 포괄적으로 뭐 내용을 다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쪽에 문제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번에 문제는. 그래서 116회보다는 조금 난이도는 올라갔습니다. 116회도 송배전 관련돼서 네 문제 나왔었는데 뭐 그거 구태여 비교한다 그러면 116회보다는 난이도는 좀 올라갔어요. 전체적인 거를 많이 다뤘던 것 같고요. 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냥 하나의 참고예요. 참고. 이렇게 바라보는 경우도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답안 작성할 때 뭐 1교시는 뭐 한 페이지, 뭐 2, 3, 4교시는 2.5에서 3페이지 이 정도 구성을 한다라는 게 다 기본 개념으로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10점 문제를 작성하는 건 큰 문제는 없어요. 내용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근데 25점짜리 구성할 때는 이렇게 뭔가 좀 형식과 틀을 맞춰 놓고 내가 알고 있는 건 뭐 한 10%밖에 안 되지만 나머지를 어떻게 해서 개를 살려줄 거냐. 다 동그라면 티가 잘 안 나거든요, 이게. 근데 여기다가 육각형에도 잘 티가 안 나요. 동그라미 워낙 많으면. 이럴 때는 과감하게 사각형이나 삼각형으로 해서 얘를 여기다 딱 올려놓는 거예요. 원하는 건 삼각형이었는데 얘가 잘 없어. 내용이 별로 준비된 게 없어. 그러면 삼각형을 놓고 나머지 동그라미를 받쳐서 삼각형을 띄워주라는 거죠. 티가 나게끔. 이게 이제 하나의 답안 작성하는 그런 요령이 뭐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짧은 시간에 이걸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부실한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출제자와 채점자에 대한 의도 없이 이제 저 개인이 바라본 거로 이제 작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은 이제 그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117회 결과가 이제 3월 달에 나오고 나면 물론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전기안전기술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니까 혹시라도 만약에
117의 결과가 안 좋다 하더라도 119에서는 지금 했던 거에서는 조금 방향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도 이제 다음 주에 개강하면 이제 그 내용을 좀 어차피 시대 흐름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좀 변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2시간 동안 지루하실 텐데 듣으시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